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현재 내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고학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들인데 애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좀 무거운 거 있죠, 선생님? 네, 학원이나 공부 시간 같은 이런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내 생활에 만족하지 않아요라는 말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결과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갔더니 그 생활의 만족도가 4배 정도 더 많이 휙 떨어졌다고 해요. 설문조사 결과. 네. 그게 이제 학습량이 좀 많아지고 또 사춘기도 겹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학습량, 사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요? 네. 뭘 애도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혼자 그렇게 잘 안다고 그래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 개그맨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는 화기애애합니다. 합니다. 다들 좋아해요. 그러다가 요즘 잘 나가는 양세형이 딱 오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좀 막 다운이 되면서 왜냐하면 나보다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애가 있으니까 걔를 보면서 갑자기 기분들이 안 좋아지는 상대적 거예요. 박탈감.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행복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거예요. 나보다 불행한 친구를 사귀세요. 그러니까요. 네, 좀 잘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과제도 너무 어렵지 않은 뭐 물 하루에 2컵씩 마시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과제를 내준다든지 네. 아니면 성적 올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좋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한다든지 이런 쪽 긍정적인 감정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좀 위축돼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남이 제일 잘하는 거하고 내가 제일 못하는 거를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드너 교수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뭐 8가지 다중지능이 있고 그중에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얘가 잘하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그 잘하는 것이 옆의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게 자존감 회복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에서도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집에서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다학에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모든 분들이 다 부러워하실 만큼 수학을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하루 종일 수학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걱정이 과연 되네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왜 걱정이 돼요?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방송국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휴 이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또 다른 고민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그 고민이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제작진. 책이 가득한 거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풀고 있는 한 친구. 제작진이 왔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친구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남강수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수가 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수학 문제집 같진 않은데요. 강수야,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인도배다 수학. 인도배다 수학? 네. 인도배다 수학이 보통 수학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거 인도 수학은 인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보통 수학보다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어요. 인도에서 고안했는데요. 일반적인 계산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좀 더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끌어내죠. 아니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네? 이랬는데. 강수가 수학책을 많이 즐겨 했었는데 거기 책 중에 루트나 방정식 분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호기심이 생기니까 책을 12시간 넘도록 보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맞느냐고
저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책의 수학에 대해서 되게 무한하게 궁금증이 많아서 좀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네. 야,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강수. 뭘 또 갑자기 가지러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경시대회 문제지? 야, 어째 공부 좀 잘할 것 같았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뭐 경시대회 문제집을 풀려고 하나 봐요. 올해부터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한 강수. 문제집을 풀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집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자세도 반듯하고. 그리고 언뜻 봐도 문제 수준이 높네요.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걸까요?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책을 무릎 위로 가져가는 강수. 결국 자세가 흐트러지고 마는데요. 아, 이제 자세 제대로 들어가시는군요. 아니 원래 그 인도 수학은 저렇게 약간 요가 자세 비슷해서 자세도 같이 해줘야 돼요. 다리 목에다 이렇게 걸고 하고 막 그렇죠, 이러는 건가요? 나중에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엎드렸다 요리조리 자세를 바꿔가며 문제를 푸는 모습입니다. 이런 습관에 대해 강수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엎드리니까 집중이 잘 돼요. 그냥 편하니까요. 하는데 공부는 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지 자세는 그렇게 어떻게 앉아있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의 방식이 있으니 뭐 자세가 나쁘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보고 있어요. 저렇게 학습량이 많고 학습 수준이 높으면은 이제 태도보다는 이제 만족도가 커서 어머니가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 습관도 꼭 잡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위해서 수학을 할 때 이제 편안하게 자세를 갖는 건 또 괜찮지만 나중에 결국엔 시험 준비를 하고 깊이 있는 수학을 하게 될 때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른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표준적인 자세에서 집중력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표준적인 자세로 해보고 정말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난 이 자세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때나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가 고민이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과연 또 진짜 고민이 뭔지도 궁금해집니다. 엄마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면 학교 수업했는 거 복습하는 거 보세요. 학교 수업 없는데. 없어? 그럼 학원 숙제 좀 해볼래? 응.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 강수가 꺼내든 것은 우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중학교 수학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유독 블록놀이를 좋아한 강수. 그림만 보고도 정확한 도형을 척척 만들어내는데요. 좋아하는 도형 문제를 골라 풀다 보니 어느새 중학교 도형 문제까지 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이 점이 고민이라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순서를 밟아가는 게 아니고 도형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 공식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5학년, 6학년 과정을 밟고 중학교 과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중학교 수학을 하면서 현행 심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계속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진짜 고민이 되실 만도 하겠네요. 5학년, 6학년 문제를 건너뛰고 중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러다 보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형 부분만 관심이 있어서 학년을 뛰어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식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의 체계에서 그쵸. 이제 오류가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도형 문제로 시작해 이제는 다른 중학교 단원까지 풀게 된 강수. 중학교 문제도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단원만 띄엄띄엄 하고 있다는데요. 친구들과 진도가 맞지 않아 학원에서도 따로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수 군, 중학교 문제가 어렵진 않나요? 그거 풀면 그거 어려운데 그거 어려우니까 재밌어요.
어려운 문제만 좋아하는 강수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선행학습이 고민스러운 강수네. 다행히 학교 시험에서 올백을 맞을 정도로 현행학습은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에겐 또 다른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수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문제를 대충 푼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문제집을 살펴보니 곳곳에 틀린 쉬운 문제가 눈에 띕니다. 얘가 어떨 땐 집중을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점수가 뭐 100점도 맞으고 하는데 시험 치기 싫고 지루하고 할 때는 점수를 마음대로 쳐서 많이 낮게 나올 때도 있고. 좋을 때는 잘 풀리는데 안 좋을 날에는 진짜 안 풀려요. 집중 못해서 틀리는 것도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수로 틀린 건지 아니면 비는 부분이 있는지 정도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창의력이 뛰어나고 좋아하는 것은 깊게 파고드는 강수. 책으로 독학한 종이접기도 이제는 수준급 실력이라는데요. 이렇게 남다른 아이이기에 어머니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풀고 싶은 문제만 푸는 강수를 위한 특급 솔루션.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강수를 만나봤습니다. 워낙 뭐 좋아하는 수학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지금 중학교 도형 파트의 선행도 스스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엄마의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것만 너무 골라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부분에서는 좀 너무 대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셨었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꾸준히 공부를 또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학습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학 학습 자체에 흥미도 많고, 그리고 그러네요. 실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대충 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 집중을 못한다거나 실수로 건너뛰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쉬운 문제는 왜 어려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거는 실수야라고 생각하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함께 만나다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만 맞고 쉬운 문제만 계속 틀리는 유형의 아이들도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몰라서 틀리는 부분이 아닌가 짚어주고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그 중간에 그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의 또 특별한 자세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누워서 공부하는 거. 딱 얼핏 보면은 머리도 약간 스포츠 머리여가지고 그 말년 병장 느낌이 좀 났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 보는 거 생각났는데 네. 공부 잘하니까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학년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풀이 과정이 길어지고 또 제일 큰 문제점은 시험 때에는 바른 자세에 앉아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시험 때 당황하거나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식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자를 준비해서 앉아야지만 좀 편안한 자세에서 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만 고쳐준다면 수학적인 재능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적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칭찬도 많이 지금 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하고 쉬운 거를 안 하면서 뭔가 다져지지 않은 구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의 말씀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수의 정확한 수학 실력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수의 그 인지 능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수 수준이고요. 동작성은 우수한 반면에 처리 속도가 다소 떨어져요. 속도감이 네. 늦는 건데. 근데 이 성향 검사를 해봤더니 탐구형이라고 나왔어요. 네. 탐구형은 뭐냐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의 성격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점은 토막자기, 즉 공간지각력에서 아주 우수한 강점을 보였고요. 특별히 나타나는 약점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수의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이 72, 현행이 72, 전체 72 정도인데 네. 수학의 흥미를 많이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에는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선 약한 점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풀다가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 네. 또 이런 부분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수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네.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어머님께서는 문제를 좀 대충 풀었다.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대충 풀었다는 부분이 김희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대충 풀었으니까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의 문제를 다뤘을 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면 실수가 맞는데 같은 개념을 다뤘는데 쭈루룩 그 문제를 다 틀렸다면 이거는 이제 결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수가 문제 푼 것을 보면 그렇게 같은 개념인데 쭈루룩 틀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도형의 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아마도 원 쪽에는 흥미가 없거나 조금 이제 간과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푼 거를 보면은 3번, 22번, 23번을 모두 틀렸는데 다 원의 지름과 반지름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의 지름과 반지름, 중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익혔다기보다는 원은 둥근 모양이야, 동그라미야, 난 알고 있어 하고 휙 넘겼을 정도까지만 아는 가능성이 거죠.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원에 관해서는 이제 개념 정리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후행 9번 문제를 보면 44 나누기 2는 네모라는 문제였거든요. 네. 단순히 44를 2로 나누는 나눗셈 문제였어요. 강수의 실력 같으면 그냥 맞췄어야 되는데 바로 답이 암산으로 나왔어야 됐고 다른 나눗셈 문제 푼 걸 보면 답을 다 맞췄거든요. 근데 이것은 88이라고 해서 틀렸단 말이죠. 이 이유는 44 나누기 2의 네모를 보고 방정식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의 호환을 계산해서 더 어렵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네모가 없었으면 분명히 바로 답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꼼꼼하게 풀지 못해요. 분명히 네. 자기가 풀 수 있는 건데도 휙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만 찾아서 바로 자기가 문제도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꼼꼼히 푸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사실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알아서 틀린 것 같아, 이 친구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짚어줄 부분은 이제 연산에 대해서 자꾸 풀이 과정을 틀리는 것이 보이는데 네.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행 13번에 두 자릿수의 곱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29 곱하기 35라고 하는 쉬운 문제인데 30을 빼고 5만 곱해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됐어요. 왜 틀렸나 보면은 시험지 빗면에 여기저기 낙서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풀이 과정을 잘 보지를 못하고 틀리는 네.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간단한 문제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연산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장에 줄이 쳐 있는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적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에서는 큰 수로 나타내고 세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틀렸는데요. 13번, 14번에 보면 만 단위로 수를 세고 나타내는 문제를 틀렸고 15, 16, 21은 조 단위, 억 단위로 수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큰 수를 띄어서 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 틀렸어요. 즉 수를 세고 나타내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틀리게 되어 있는데 강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내가 실수로 틀렸어가 아니라 이 부분 나의 약점이구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인도 수학도 되게 좋아하고 또 수학에 대한 호기심도 높고 또 경시대의 문제도 척척 풀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실수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누구나 다 이 정도 연산은 다 하겠지, 이 정도 큰 수는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강수가 풀던 배다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롭고 재밌고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학적 어떤 흥미를 돋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하지만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계통수학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계통수학을 잘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여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놀이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취미활동으로 하는 교구제를 이용한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수학에 도움을 주지만 계통수학하고 아주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계통 수학을 제대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좀 부러워요. 어쨌든 간에 그 그럼요. 어려운 문제도 네. 괜히 척척척 잘 풀고 맞아요. 뭐 어려운 문제도 자꾸 도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우리 연예인도 뭐로든지 뜨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건 원래 아니죠. 아니 개그로 뜨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수학으로 이렇게 다시 떴잖아요. 그런 건 뭐 그렇죠, 긍정적인 이렇게 거고요. 인도로 가면 어떻고 뭐 아랍 수학으로 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답만 잘 맞추면 되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편식은 항상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밌어 하고 좀 어려운 것만 골라서 푸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거는 제일 중요한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이것도 걱정하셨잖아요. 가지치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 5학년, 6학년 과정을 다 건너뛰고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아울러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학교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 중학교 도형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만 알아서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의 체계, 그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나오는 부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고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배우게 되는 내용을 수의 체계와 방정식과 함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형의 부분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형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5학년 거, 6학년 거,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을 차근히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을 다녀가면서까지 중학교 것을 선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학에 대한 취미 활동과 수학 학습 시간에 대한 구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 수학이나 선행 같은 것들은 취미로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학적인 흥미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여러 추론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집중되고 수학 학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지에서 나왔듯이 구멍 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어떠한 수학에 깊이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학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단원의 단계성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공부하고 기본 문제를 풀고 문제은행식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푸는 그런 체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좋은 아이디어는 수학을 워낙 잘하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수학 노트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새롭게 알아간 것들이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서 더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다 그렇죠. 보면 네.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강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재능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호기심이 강하다라는 게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수학을 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강수에게는 지금 흥미가 없거나 건성으로 건너뛴 부분이 약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죠. 그 외에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 실력도 네. 우수한 친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수학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심지 못한 분야는 지금 강수 같은 경우는 보여주면 스스로 이해를 잘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도록 하고 또 뭐 이렇게 원의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게임을 활용해서 1인용인 게임들도 요즘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개념들을 익히고 또 추리 퀴즈 같은 거를 풀어도 좋고요. 또 수학 동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쉽고 자세하게 푼 것들을 깊이 있게 스스로 공부하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개념들을 익힌 다음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심화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만 보완을 한다면 이 친구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보충과 보완만 몇 군데 한다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선생님들이 지금 칭찬을 해주셨는데 엄마가 어떤 부분을 그럼 보완해주고 또 보충해주면 될지 엄마의 역할도 짚어주세요. 딱 봐도 강수가 약간 영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누워서도 공부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걸 보면. 근데 영재들의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자기 약한 부분을 물어보면 그거 싫어,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네.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쌓이고 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일단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중학교 거를 보든 고등학교 거를 보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니까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보고서 거기에 기쁨을 느낀다면 수학적 기쁨은 생길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하는 것 그대로 두더라도 해야 될 거를 꾸준히 하는 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의 어느 부분이 결손이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잘하는 건 알아서 하니까 결손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이 아이는 별 문제 없이 수학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 간의 연계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만 공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라든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다른 능력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운동이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동학습 같이 아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결국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학적 호기심이 남다른 강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학습 습관을 제대로 잡아서 부족한 부분까지 채운다면 아마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전해드립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다양성입니다. 현재 강수는 흥미를 느끼는 수학 분야를 문제로만 접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다양한 활동으로 흥미를 키울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주중과 주말을 나누라입니다. 주말은 지금처럼 재미 위주의 수학을 하시고요. 주중에는 현행을 차근차근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편식하지 않기입니다. 골고루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튼튼한 수학 실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웬 또 카레예요. 또 강수가 또 인도 수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또 이 카레에서 제가 답을 찾아냈어요. 네. 이 똑같아 보이지만요, 카레가 이 맛이 있어요. 매운맛이 맞아요. 있고 순한 맛이 있습니다. 오. 저도 사실 그 카레집에 딱 가보면요, 단계별로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일 순한 맛을 먹어요. 너무 순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제일 매운 거 주세요. 너무 매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카레집 가보면 알 거예요. 몇 단계로 주제하는 게 있는 것처럼 뭐 5학년, 6학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또 잘 되면 중학교 넘어가도 늦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바른 길로 우리 강수를 인도하였습니다. 잘 인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또 칭찬까지 나왔습니까? 아니, 정말 편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서는 건강을 챙길 수 없는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풀고 싶은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도전한다면 수학 실력을 그만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수 화이팅 하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산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수학이 잘 해결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분야는 바로 웹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야, 드디어 웹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네.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주로 검색하는 게 뭐 포털 사이트 가서도 검색하고 뭐 쇼핑하려도 막 검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웹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 네. 빨리 가보죠. 재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다양한 이야기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수학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환경.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검색 엔진 또한 변화에 맞춰 많은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율적인 검색 엔진에 대해 사용자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던 상황. 정보가 점점 쌓이면서 그러면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앞에 나열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본인이 필요로 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저 뒤에 가야 찾을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몇 페이지씩 넘기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조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 키워드 중심의 그런 검색에서는 그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리고 얹어 놓으면서 그런 광고 사이트가 앞에 쭉 올라오고 실제 우리가 찾는 정보는 찾기가 어렵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검색 엔진, 더 나은 검색 엔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이제 늘어나게 됐고 때마침 미국의 G사에서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검색 엔진을 선보이며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G사의 검색 엔진에 사용된 핵심 기술은 바로 웹페이지의 순위를 매겨 높은 순위부터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일명 페이지 랭크 기술입니다. 페이지 랭크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먼저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웹페이지를 파악한 후 파악된 웹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기록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검색할 때 수집했던 웹페이지들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자료를 검색 결과의 상단에 보여주는 원리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검색 엔진의 비밀에 수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본적으로 수많은 빅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G사의 창업자들은 페이지 랭크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수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사용된 수학 원리는 무엇일까요? G 검색 엔진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홈페이지들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링크된 다른 페이지를 누르는 것을 그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로부터 대응하는 행렬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초 단계입니다. 즉, 선형 대수학의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과정 함께 보실까요? 가장 먼저 웹페이지들로부터 얻어진 연결 관계를 통해 행렬 A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 A를 행렬 H, 행렬 S 등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행렬 변환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G 행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G 행렬을 사용해 웹페이지별로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별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한 G사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인터넷 검색 엔진 시장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페이지 랭크 기술은 아직까지도 다른 검색 엔진에서 따라올 수 없는 G사의 독보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즉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래 머물고 거기서 다른 페이지로 계속 연결돼서 많은 정보를 찾아갔던 페이지들이 위에 나오게 하면서 그 단순 홍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뒤로 저절로 밀려나게 함으로써 그 첫 페이지에는 대부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이 모여 있게끔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검색 엔진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최고 강자로 머물게 된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 이 검색 엔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검색을 해서 보면 관련성 있는 걸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글을 딱 눌렀을 때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 막 뜰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았어요? 있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김일희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누가 이름 바꾸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마감성으로 활동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예명이 마감성이 있었어요. 아, 오늘 또 이제 실시간 검색어로 마감성 뜹니다, 일이. 실제로 진짜 잘 된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이나 주고 바꾼 이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갖고 방송국에서도 그걸로 활동을 했었어요. 한동안 한 2년 정도 활동했는데, 근데 정말 열받은 건 뭐냐면은 검색을 하잖아요. 네. 마감성 딱 치면은 콘크리트 마감성. 아줌마 감성 뭐 이런 거 나와요. 내 기사는 안 나오고. 아,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김일희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아, 그래요. 네, 네. 그 이름을 50만 원씩이나 주고 바꾸기는 좀 뭔가 그래서 좀 많이 아까워가지고 한동안 또 맞자 띄고 또 쓰기도 했었어요. 아깝더라고요. 감성으로? 네, 감성으로. 일단은 그리고 방송에서 왠지 마감이라는 게 그냥 방송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방송 요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시 김일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김일희로 검색해 주세요. 그래요. 네, 오늘 마감성 실검 1위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정말 오류를 없애고 진짜로 관련성이 있는 유용한 정보를 딱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수학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서 페이지 랭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의 순위를 매겨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페이지를 윗부분에 링크하여서 쉽게 정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이러한 페이지 랭크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빅데이터를 분류하고 그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 가운데 수학이 쓰이게 되고 거기서 수학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선형대수에서의 행렬과 그다음에 변환, 그다음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벡터라든지 네. 아니면 변환이라든지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 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 그 웹사이트 상에 보면 엄청난 정보와 또 엄청난 사이트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를 그 많은 것들을 다 분류하는 그 빅데이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따지고 보면 요즘 생활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그렇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웹에 활용된 사례는 이렇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검색 엔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이제 뭐 들어가거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10대, 20대 연령별로 가장 많이 본 정보, 맞아요. 인기 검색어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빅데이터 기반이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몇 가지 정보를 검색해서 보면 이제 나에게 새로운 맞춤형 정보를 알아서 제공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것도 빅데이터고 또 뭐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재밌는 동영상 몇 개 보고 나면 옆에 또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동영상이 쭈루룩 뜬단 말이죠. 네. 그것도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또 쇼핑몰 혹시 가보셨으면 결제 안 하더라도 장바구니에 좀 담아둔 거나 클릭하면 조금 있다 그 관련된 옷이나 내가 찝었던 게 이렇게 뽀록뽀록 이제 광고처럼 뜨는 은근히 경우가 무서울 있어요. 때도 있어요. 네, 그게 다 그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 이제 정보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미국의 그 미디어 사이트인 B사의 사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굉장히 조금 작은 인터넷 뉴스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가지고요. 2013년에는 심지어 막 뉴욕타임스보다 방문자 수가 훨씬 더 많고 막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하는 그 데이터 과학팀을 꾸렸다고 해요. 근데 그 과학팀의 대부분은 이제 수학자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10가지 음식, 뭐 이별을 극복하는 12가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하는 몇 가지 방법 요런 틀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사람들의 선호도, 성별, 기호, 뭐 SNS, 공유S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틀, 제목, 내용들을 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네. 잘 이렇게 수학자들이 관여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인터넷 뉴스사가 돌풍을 일으킬 정도의 큰 회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은 이렇게 자료들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산출해내는 것 자체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의 발전이 앞으로 이런 웹사이트계, 웹 활용계에 어떤 돌풍과 변화를 일으킬지가 참 기대됩니다. 네. 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또 큰일이 나요? 오히려 좋은 거지. 아니 그 내년에 설문조사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 장래 희망으로 왠지 아이들이 항상 좋아했던 연예인 1등이었는데 네. 이걸 제치고
수학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왜 큰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지. 내가 그 먹고 사는 시장이 작아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네네. 그래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일리 있는 얘기네요.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조심해야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쓰셔야 거군요.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수학적 재능과 수학적 능력을 잘 갖춰 나간다면 결국은 앞으로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고 있고 이 시대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이 중심이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런 산업수학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늦은 바는 있지만 자꾸 이런 쪽에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좋은 돌 하나 갖고 있으면 힘이 될 거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칼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힘이 되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은 네트워크 혹은 웹,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 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본 수학 개념을 익혀서 이를 프로그래밍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미래형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면 사회가 발전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를 항상 수학이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프 이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SNS가 없었을 거고요. 선형대수학이 없었다면 컴퓨터의 발전도 힘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인터넷도 수학이 없었다면 그렇게 양질의 그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이렇듯 수학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컸지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네. 수학을 좋아하거나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더불어 함께 훨씬 더 밝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이 없었다면 네. 가장 끔찍한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수학이 게 있을까요? 없었다면 수다학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놀랐어요. 상상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직업이 없어질 뻔했어요. 유일한 밥벌이가 없어질 그러니까.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잘 안 풀리는 이 수학 이거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 미래 사회에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푸는 수학 문제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격려와 또 많은 힘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학적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수학 고민도 늘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